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9년 제10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백수린 작가님의 시간의 궤적이라는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또 이게 네. 다시 또 순한 맛을 보니까요. 아까의 또 매운맛이 생각나고 아, 또 처음에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또 소설의 어떤 이제 부드러운 굉장히 이제 소시민 이야기 그런 거에 이제 좀 감동을 해서 봤는데요. 또 아까의 매운맛을 보니까 또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작품이 김희선 작가님의 공의 기원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비판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걸 이제 파우스트님이 매운맛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고, 전 시간의 궤적이란 작품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걸 이제 그 대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싶거나 외국인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결혼을 앞둔 뭐 프랑스인 남자나 뭐 여자 아니면 미국인, 뭐 일본인 뭐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보여주면 좋겠다.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뭐 그런 거보다도 이 소설 한 편 보여주면 내가 만약에 미국인 뭐 남편과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을 미리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좋았어요. 소설은 어떤 경험을 내가 이제 뭐 겪어보지 않아도 경험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소설의 유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야기니까요. 여기 주인공은 특히나 프랑스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해서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죠. 결혼했더니 이런 문제가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소설이. 그게 또 한 가지 포인트고 또 하나는 내가 만났던 그 언니와 친해졌다가 헤어지는 얘기이죠. 그거 같은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작가 노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가 노트에 이 소설이 2017년에 발표한 여름의 빌라가 될 뻔했던 이야기를 다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소설가들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름의 빌라는 대부분의 소설들이 그렇듯 내가 처음 의도한 대로 써서 완성한 소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소설을 구성할 당시 내 안은 세상에 대한 적대와 회의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한때 사이가 좋았으나 상황과 처지가 서로 달라진 인물들이 긴 시간이 흐른 후 낯선 곳에서 만나 갈등하다가 결국 관계의 종교를 맞이하는 파국적인 이야기를 쓸 생각이었다. 아니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거죠.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네. 이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내가 소설을 쓰려고 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뭐 전반적인 스토리를 짜고 그래도 계획한 대로 흘러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100% 의도한 대로 써졌어. 그럼 그게 잘 쓰여진 소설이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읽었던 평 중에 소설에 대한 평이죠. 기억나는 게 그게 아마 김현수 작가님인가 김영하 작가님인가 했던 말 같은데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소설가가 이거 쓰다가 막혔구나. 그런 지점이 보이는 소설이 자기는 좋다. 쓰다가 이거 갑자기 이거 어떻게 전개하지? 근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소설은 자기는 별로다. 이게 호불호인 건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쓰다 보면 내 의도대로 안 풀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래 이렇게 쓸 이 주제도 그렇고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사건도 그렇고.' 그렇 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 쓰다 보면. 그래서 뭐 어떤 작가는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고쳤었다 이런 작가 노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졌다. 원래 의도와 달리.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애초에 기획대로 쓰는 데는 또다시 실패했다. 원래 의도에 부합하게 극적인 파국을 만들고자 인물들의 관계와 성별을 바꾸기도 하고 플롯을 다시 짜기도 하면서 소설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었지만 번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나는 서서히 내가 애초에 그리고 싶던 것은 관계의 파탄이나 단절의 순간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꽃처럼 피었다가 결국 져버리는 과정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하자면 관계의 생로병사 같은 것." 이 부분이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쓰고 싶었던 게 관계의 파탄,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이건 줄 알았는데 예예. 이건 줄 백소린 작가님은 알았는데 결국 쓰다 보니까 관계가 꽃처럼 피었다가 지는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쓰고 싶었던 거구나. 관계의 생로병사를 쓰고 싶었던 거였네 결국엔. 이런 거죠. 더 시야가 더 확장됐어요. 관계의 파트는 종결 끝인데 단절의 순간 그것뿐인데 원래 그거 쓰려고 그랬죠.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더 넓어져서 관계의 생로병사, 관계가 뭐 시작되고 그게 발전되다가 나중에 인제 시들시들해지고 관계가 죽는 이건 인제 아까 관계의 파트는 관계가 죽는 거 밖에 없잖아요. 일면이었는데 이게 다층적인 면으로 확장됐어요. 백선현 작가님이 고민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 더 넓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설이 의도된 대로 안 쓰여지는 게 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한번 보면 전반적인 스토리는 나아라는 인물이 프랑스에 가죠. 가서 언니와 친해지고 뭐 대학원도 들어갔다가 언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파트가 두 라인으로 가요. 언니와 친해지고 관계 이어가다가 언니와 헤어지는 어 그런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인제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결혼하면서 내가 우울증 같은 거 인제 그런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시간의 궤적 제목도 오늘 소설들이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아까 공의의 기원 거창한 제목 이 이제야 좀 알겠네요. 이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공의의 기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일부러 거창하게 지은 거죠. 공의의 기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리고 시간의 궤적 이게 왜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시간의 궤적인지는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네요. 이게 좀 잘 안 잡히는 제목이긴 하거든요. '시간이 궤적을 왜 이렇게 졌을까?' 싶은데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언니가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은 부활절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수요일이었다. 언니와 나는 어학원에서 몇 달째 수업을 같이 듣고 있었다. 15명의 외국인 틈에서 우리 둘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서로 말을 섞어 본 적은 없었다. 언니는 언제나 강의실의 오른쪽 둘째 줄에 나는 나는 왼쪽 맨 뒷줄에 앉으니 그럴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사실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거면 30살의 나이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파리에 올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으로 한국인들을 피하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입니다. 프랑스의 어학원에 갔어요, 주인공이. 근데 15명의 외국인 틈에서 한국인 딱 2명 있었죠.
근데 그 언니랑 말을 안 붙였죠. 그냥 파리까지 와 가지고 내가 한국인하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피하고 있었는데 30살의 나. 직장까지 그만두고 왔어요. 왜 그만두고 왔을까? 이건 뒤에 나옵니다. 언니가 나에게 말을 건 날에는 비가 흩뿌렸다. 이 소설에서 비가 자주 나와요. 비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구장창 비가 내립니다. 비가 흩뿌렸다. 나에게 말을 건 날. 그날을 떠올리면 비 때문에 어둑어둑해진 강의실에서 비 오는 날이라는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 가사가 비 오는 날, 그대와 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미래 시제를 연습하기에 적당한 가사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배운 후 CD를 들었다. 하지만 배경음악처럼 깔리던 빗소리 때문이었을까?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어쩐지 그리운 이들로부터 너무 오래,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 탓이었을 것이다. 가방을 챙겨서 강의실을 빠져나오는 나에게 복도에 서 있던 언니가 한국인이죠? 바쁘지 않으면 술이라도 같이 한잔 할래요? 라고 물었을 때 평소답지 않게 좋아요 라고 한 것은 언니도 나와 비슷한 감정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걸까? 나는 그것을 미처 묻지 못했다. 가랑비는 그칠 듯 말 듯 계속 내렸고 밤이 내린 도시는 온통 습기로 가득했다. 관광객들을 피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찾은 카페 겸 술집은 한산했고 우리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를 가려줄 우산이나 정신을 쏟아가며 찾아야 할 목적지가 우리에게서 사라지자 낯선 사람과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일이 새삼 어색하게 느껴졌다.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가 나왔고 우리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주고받았다. 언니는 30대 후반이었고 뜻밖에도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파견 나와 있다고 했다.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반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알게 된 젊은 한국 여자들은 유학생이거나 유학 준비생 또는 여행객이었고 그게 아니면 유학생이나 주재원 혹은 프랑스인의 아내였다. 주재원이라는 말을 듣자 나는 그때까지 별 관심 없었던 언니에게 흥미가 생겼다. 근데 백소린 작가님의 문장이 저한테는 좀 이게 좀 버벅거린다 그럴까? 좀 이게 다시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유학생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2번 나오죠.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반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알게 된 젊은 한국 여자들은 그냥 문장을 뒤로 빼버려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뒤로 계속 빼요. 이분은 특징이 끝까지 읽어봐야 그냥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빼는데 자,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반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알게 된 한국 여자들은 젊은 한국 여자들은 유학생이거나 유학 준비생 또는 여행객이었고 그게 아니면 유학생이나 앞에 유학생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유학생이나 주재원 혹은 프랑스인의 아내였다. 파우스트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왜 이거 오타인가? 오타 아니에요? 근데 유학생을 왜 2번 반복하죠? 사실 뭐 되게 강조인가요? 문장이 어색한 경우는 음. 이제 뭐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어미라고 하죠. 뭔가 있었다. 음. 되물었다. 뭐가 뭐라고 했다. 말했다. 음. 이게 반복이 되면은 정말 어색한데요. 원래 문장이 그런 건가요? 원래 그 "얻다." 이런 게 반복되면 "했다." 어 그게 또 이제 그 그 짧게 반복되면은 또 괜찮은데요. 좀 길게 이분 좀 길게 쓰시죠, 예. 문장이. 근데 여기서는 뭐 딱히 근데 그런 이게 예. 유학생 보면 한국 여자들은 유학생이거나 유학 준비생 또는 여행객이었고 그게 아니면 유학생이나 주재원 이렇게 나와요. 유학생이 2번 나오잖아요. 이거 오타 아닌가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뒤에 유학생. 보이시죠? 이건 오타네요.
근데 저는 이게 음. 솔직히 백수린 작가님이 어딘가 다른 매체에 이 소설을 먼저 실었겠죠. 실었고 그 과정에서 검증이 일단 됐을 거고 또 그 실은 걸 또 고대로 가져와서 여기 또 실는 과정에서도 편집자가 봤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2 명의 편집자가 이 소설을 봤을 텐데 이 뭐 긴 소설 긴 것도 아니에요. 단편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편집자만 본 게 아니라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 수많은 소설가와 평론가들이 이 소설을 검토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백수린 작가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오타는 아니고 이거 강조다. 유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한국 그러니까 젊은 한국 여자들은 유학생이거나 유학 준비생 또는 여행객이었고 그게 아니면 유학생이나 주재원 혹은 프랑스인의 아내였다. 유학생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아, 볼 수 유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명씩 잘라서 이렇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유학생이. 어, 이렇게밖에 이 설마 오타겠어요? 설마 이런 데서 오타를? 음.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했던 좀 이상하더라고요. '유학생이 왜 2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백수린 작가님 문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좀 이분이 뒤로 하고 싶은 말을 뒤로 계속 빼요. 줄줄 뒤로 쭉쭉 빼서 이게 그냥 앞에 이게 두 갈씩으로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좀 끝까지 읽어 봐야 '아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네.' 뭐 이걸 좀 캐치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파우스트님은 어떠셨어요? 읽기에 어떠셨는지? 저는 뭐 문장이 뭐 문제가 있다기보단요. 음 문장 성분이 성분이. 굉장히 좀 감각적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도 되게 감각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도 뭐 비가 흩뿌리는 그런 날에 짧은 머리에 푸른색의 커다란 원석 귀걸이를 하고 남자 목소리가 향기로운 빵처럼 부풀어 오르고, 그러네. 그거 되게 감각적이에요. 그렇긴 하네 진짜. 예. 거의 그냥 문장마다 감각적이에요. 아. 그럼 왜 뭐 이렇게 감각을 많이 넣었을까요? 일단은 뭐 이 사람의 취향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이 작가님의 뭐 어떤 단어 선택에 있어서 되게 '나는 감각적으로 쓰고 싶다.' 어.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쓰면은 단점이, 예. 이 감각에 이제 사람이 또 매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이게 서사로 그냥 팍팍팍 치고 나가는 소설은 아니죠. 어어. 이게 서사로 그냥 팍팍팍 하면은 이게 그냥 한두 문단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어. 중요한 단원을 그다음부터 이제 캐릭터를 사용해서 어. 캐릭터가 갑자기 막 단상 위에 올라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냥 계속 사건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감각적이죠 되게. 아니 감각이 많이 쓰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다. 비 오잖아요, 비. 이 소설에서 비가 왜 그렇게 자주 내리는가. 비 오는 날 비를 강조를 해요. 파우스트님은 이 비가 뭐 왜 비를 이렇게 끌어들일까요? 작가님이? 일단은 뭐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예. 비나 눈이나, 예. 그러니까 날씨에 관련된 소재를 예.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좀 너무 고리타분하지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요. 어. 이게 되게 뭐 좀 이렇게 다른 어떤 사물이나 소재로 쓰는 것보다 인간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측면, 막 비가 오면은 막 우울하고, 그 있어요. 예. 비 오면 예, 눈이 오면은 즐겁고, 있어요, 있어요. 그런 설레고. 그런 그런 거를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어. 비 오는 날의 어떤 정서,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좀 맥락이 와닿는 게 되게 감각적인 뭐 묘사를 많이 한다. 푸른색 머리에 푸른색의 커다란 원색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각적인 묘사를 많이 하는 가운데 비까지 내리니까 되게 진짜 이 감정을 막 추동하는 그런 느낌,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백수린 작가님은 감성을 건드리고 싶었다. 어, 사건을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 소설을 쓰기보다는 어떤 이 마음을 건드리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대화를 해요. 같이 술 한잔 할래요 해서 좋아요 해서 얘기를 하죠. 언니는 주재원입니다.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반년 가까이 살면서 아까 이게 나왔네. 유학생 얘기. 유학생. 이거 나왔고, 또 아래쪽 문단. 자, 우리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단지 언니가 직장인이고 나 역시도 프랑스에 오기 전까지는 직장인이었다는 공통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리들이 에리크 로메르의 녹색 강선과 프랑스와즈 사가이의 소설들을 좋아하고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 모두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꿈꾸며 프랑스에 건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를 어색하게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었다. 어, 이런 사실들 때문에 직장인이었고, 그리고 같은 책을 좋아하고 같은 소설을 좋아하고 정치 성향도 비슷하고, 어, 그리고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프랑스에 건너와 살고 있으니까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웨커풀의 커다란 눈과 짙은 눈썹을 지닌 언니는 화려한 미기는 아니었지만 묘한 분위기에 매력을 풍겼고, 목소리의 톤이 높지만 성량은 작아 말을 하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이게 이런 묘사들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목소리의 톤이 높은데 성량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이게 막 헬륨가스 먹은 것 같은 목소리일 것 같아요. 느낌이. 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웃으면서 박수를 치다가 입을 가렸고, 그럴 때는 수줍어 보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내 말을 들을 때면 수줍음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날 언니와 나눈 대화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와 주고받는 말들은 아름다운 음악처럼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존재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게 어 이런 감각적인 표현들, 묘사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가가 받아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언니와 주고받는 말들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존재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세계로 인도한다. 어떤 판타지 같은 세계. 그래서 이게 다 맞아떨어지네요. 이런 묘사를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고, 언니와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고. 어 전반적으로 다 일치한다. 이런 맥락들이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만약 언니와 만났는데 언니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성적인 말만 해. 그러면 앞에 묘사가 안 어울리잖아요. 앞에 막 이렇게 막 감정 묘사 해 놓고 언니는 되게 차가운 사람이야. 언니랑 나는 되게 사무적인 얘기만 했어. 그럼 안 어울리거든요. 딱 이렇게 서술 하니까 아름다운 음악처럼 감정을 건드린대. 그러니까 맞는 거죠.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 언니와의 한때가 이렇게 아름다운 꿈 같은 한때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결말까지 본 이상. 언니와의 한때, 너무 아름다웠던 추억, 아련해. 아련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놀까요? 외국에 사는 날이 쌓일수록 한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이 외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보다 쉽지만, 취향과 마음이 맞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은 취향과 마음이 맞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가던 차였으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답했다. 자, 이 문장. 파우스트는 이 문장을 한번 보시고, 저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제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외국에 사는 날이 쌓일수록 한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이 외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보다 쉽지만, 어쨌든 한국인 지인을 만드는 게 외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잖아요. 앞에 문장은. 근데 쉼표 다음에 취향과 마음이 맞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은 취향과 마음이 맞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일만큼은 어렵다. 이게 앞뒤 문장이 호응이 야, 취향과 마음이 맞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게 왜 취향과 마음이 맞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일만큼은 어렵지? 이게 좀 연결이 되시나요? 좀 이게 몇 번을 읽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저만 그런가? 이게 박수린 작가의 문장이 백수린 작가의 문장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버벅인다 그럴까? 문장이 버벅일 때가 있어요. 버퍼링 온 것처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저는 그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다고 봅니다. 한국 여자들은 유학생이거나 유학준비생 또는 여행객이었고, 그게 아니면 유학생이나 유학생 2번 나왔네? 이래서 버벅였고요. 여기서 다시, 아니, 외국에 사는 날이 쌓일수록 한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이 외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보다 쉽지만 취향과 마음이 맞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은 취향과 마음이 맞는 외국인 친구를 만날 일만큼은 어렵다? 이게 뭐지? 자, 파우스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장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만 일단은 뭐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또 버벅이. 대놓고 이제 네, 이렇게 딱 보니까요. 네. 이게 사실 이런 또 문장을 그냥 저는 대충 걸러서 보긴 아, 하거든요. 이게 스킵, 걸리면서 아, 그냥 뭐, 느낌만. 느낌이 그냥 뭐 외국인 지인 만드는 건 어렵지만, 아니, 한국인 지인 만드는 게 쉽네. 취향이 맞는 한국인 만나는 거는 되게 어렵네. 근데 저도 되게, 느낌을 이게 네. 백수린 작가님이 뭘 노린 건지 알겠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느낌을 알겠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버벅인다니까요. 막혀요, 여기서. 그 흐름이 솔직히 소설이라는 게 우리처럼 뭐 분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냥 술렁술렁 읽잖아요. 그냥 술렁술렁 읽으면서 잘 넘어가야 되는데 막혀요. 순간순간 막히는 문장들이 발견이 돼요. 아까 그것처럼. 이게 나의 문제인가? 이게 읽는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백수린 작가님 문장을 이렇게 쓰는 바람에. 저는 나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우스님. 이 아마 문장. 이거를 뭐 짧게 줄이려면은 음. 나눠 쓰는 게 간편하게 낫지 않나요? 줄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축약을 해봐서 음. 이 소설의 어떤 이렇게 언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구조나 사실 아, 뭔가 쌓인다 이게 또 마음 같은 걸 수도 있으니까 어, 이게 이렇게 많이 많이 이제 반복이 될수록 뭔가 또 이렇게 운율이 있는 게 있고 어, 아니면은 쓸데없이 쓴 게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축약을 해보면 아는데요. 어, 아직 축약은 뭐 해보지가 않아서. 어. 아무튼 저의 느낌은 네. 백수린 작가님의 문장이 지금 2군데 발견됐죠. 아까 그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유학생 반복 이거는 좋게 봐도 유학생이 많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요, 확실히. 오타. 이거 오타네. 또 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왜 유학생 2번 나오지? 그러니까 독자가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 자체가 문장을 잘못 썼다. 이게 뭐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외국에 사는 날이 쌓일수록 한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이, 이것도 되게 헷갈리게 썼어요, 문장을. 근데 이걸 노린 거라면, 제가 한번 지금 방금 이게 떠오른 건데요. 지금 이 화자는 우린 이제 소설의 맨 끝에까지 읽었잖아요. 읽은 상태에서 이제 그 시점에서 지금 자기 과거 회상을 하고 있죠. 언니와 만났던 아름다운 한때.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읽어봤을 때 이 화자의 심정은 언니와 헤어져서 너무 안타깝고 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못 만나는 언니 이런 좀 아련한 느낌이 있고 자기 이제 프랑스에 지금 못 박혀가지고 자식 한 명 낳았지만 자식 떠나면 나는 혼자네. 진짜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자기 혼자 고립된 느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울하죠. 그런 상태에서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밝혔던 것처럼 아름다운 묘사들 당연히 과거 언니랑의 추억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의도한 거라면 진짜 의도한 거라면 유학생이거나 유학생이나 이건 화자가 이게 백수린 작가님이 화자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이 화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그 아련한 기분에 취해서 아 이게 좀 사람이 이렇게 더듬으면서 "야 그때 나" 이게 회상하는 게 그렇잖아요. "야 그때 그 프랑스에서 반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알게 된 젊은 한국 여자들은 유학생이거나 유학 준비생 또 여행객 이었고 그게 아니면 유학생이거나" 이게 뭐 취한 말투 이게 유학생이거나 이런 느낌 몽환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뉘앙스에서는 이게 또 가요. 가고 또 이게 문장이 지금 방금 이 버벅인다는 문장도 이게 버벅이는 게 아니라 어떤 몽환적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 화자에 완전 몰입해서 보면. 외국에 사는 날이 쌓일수록 한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이 외국인 지인을 만드는 것보다 쉽지만 취향과 마음이 맞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것을 취향과 마음이 맞는 외국인 친구를 만날 일만큼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가던 차였으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답했다. 이게 이렇게 썼으면 이것까지 노렸다면 진짜 이런 느낌까지 노렸다면 천재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노렸다면 버벅이는 문장이 오히려 오류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효과적으로 독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 계산을 해서 이 화자의 느낌 과거 해상하는 느낌으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울하고 하니까. 이러면 천재인데. 이게 이것까지 계산했다면 전 계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모든 작가님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이 소설 한 편 쓰는데 몇 달 걸렸을 거고 등단 이미 하셨고 소설 이미 베테랑이에요. 다 프로고. 그래서 우리보다 확실히 생각은 위에 있고 어 그래서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너무 그러면 이건 되게 좋은 문장인 거죠. 오히려 버벅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노린 거니까. 이런 효과를 노린 거니까. 이 버벅인다는 건 마음이 버벅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백수린 작가님이 이 문장을 버벅이는 게 아니라요. 설명을 하면 이 화자가 버벅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 해상을 하면서. 근데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좀 자기 마음이 울렁이고 있으니까. 울먹하잖아요, 울먹. 울컥하니까. 그래서 버벅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눈시울이 촉촉해진 상태로 '아 그때 언니 그랬었지.'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버벅이면 말이 돼요. 파우스트님은 어떠세요?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까지 해석을 밀어붙였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다. 어. 일단 뭐 제가 좀 축약을 해 보니까요. 네. 뭐 외국에서 사는 날이 이제 많을수록 외국인 지인 만드는 건 어렵지만 취향이 맞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만큼이나 외국인 친구 만나는 건 어렵다. 이렇게 해 봐도 음. 뭔가 또 반복이 사라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에 A, B, A, B 이런 뭐가 그러니까 되게 영어에서도 음. 막 그런 문장이 되게 많거든요. 음. 뭐 but also A 뭐 있잖아요. 막 아무튼 그런 형식처럼 이걸 의도적으로 A, B, A, B, 네. B, A, B, A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린 이거를 거죠 이것도.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사실 길게 쓰면은 또 읽기가 음.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음.
그만큼 또 운율이 음. 살아나긴 하거든요.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시처럼. 어. 예. 어. 이게 소설이 운율이 없다기보다는 어. 사실은 이전에도 뭐 많은 소설들이 운율을 만들었지만 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음. 저는 놀랍네요. 지금 해석하면서 지금 제가 읽으면서 이걸 발견해 낸 거예요. 저는 원래 의도는 이게 좀 '백수린 작가님이 문장을 잘못 썼다.' 비판하기 위해서 이 아까 두 가지 인제 지금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한 건데 '잘못 썼네.' 이게 좀 그런 가볍게 봤을 땐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인제 같이 이렇게 인제 화자의 입장에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쓴 문장이 됐어요. 음. '오해가 풀렸다. 오해가. 역시 프로는 프로다.' 그럴 것 같아요. 문장의 프로라는 게 작가님들은 우리보다 뛰어나거든요. 저는 모든 면에서 그렇다 생각해요. 어 이게 프로와 아마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축구 선수만 하더라도 아마추어 선수라고 할 수도 없죠. 뭐 고등학생이 아무리 잘해 봤자 그냥 프로 축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한테 절대 안 돼요. 프로 야구 선수는 몇십 년 동안 야구만 하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을 도대체 아마추어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소설도 음악도 그렇고요. 프로를 못 이겨 이게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이게 이 모든 문장들이 내가 이미 생각한 것들은 이 작가님도 이미 다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거죠. 모든 걸 다 근데 예측해 봤을 거고. 또 재밌는 사실은요. 응. 이런 운율이나 응. 사실 리듬감이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응.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 다 깨지거든요. 그쵸.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위대한 문학은 어. 그 운율이나 리듬감이나 예. 언어가 잘못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다 살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오. 그 어. 시도 사실 어. 프랑스 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아유 운율 다 깨지죠. 당연하죠 그거는. 응. 예. 어. 번역을 해도 다 깨지는데 또 그게 또 전달이 된다 그 느낌이. 네. 잘 의미가 쓰여지고. 예, 그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썼다는 건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분은 문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해석을 하면서 정말 감각적이고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퐁피두 센터에서 비상설 전시회를 같이 보았다. 여기 느낌은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다. 행복했다.' 그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아 너무 행복해.' 예 막 그런 자 파리의 봄답지 않게 모처럼 햇살이 좋은 날이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꾸 흐트러뜨려 우리는 철제 의자에 앉아 웃었다. 그러고도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다시 조금 더 걸어 교자와 라멘을 먹으러 일식당에 갔고 그 후엔 식당 근처의 작은 술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 술집의 이름도 풍경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언니가 나에게 프랑스에 와 지낸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난 것은 정말 처음이야. 라고 말했을 때의 표정과 말투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날 언니는 내게 싱글인 여성 주재원으로서 사는 일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다. 주재원들끼리 모임도 있고 회식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이다 보니 언니는 어울리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도 불편할 때가 많다거나 그런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주재원의 아내들과 주로 말을 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아니 나는 주재원의 아내가 아니라 주재원인데 왜 매번 그런 식이 되어 버리느냐고. 언니가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언니의 말을 듣는 동안만큼은 답답한 마음이 나에게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나는 언니를 따라 속상해하거나 같이 분개했다. 대화를 나누다가 가끔씩 말이 끊길 때면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렇게 대화에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갑자기 프랑스어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그제야 나는 그곳이 서울이 아니라
파리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우리가 흘러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취기가 조금 더 올랐을 때였다. 저는 이 묘사도 참 좋았거든요. 어쨌든 프랑스인데 우리끼리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의자에 이렇게 등을 기댈 때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프랑스어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런 장면 묘사. 바보 같은 이야기 해 줄까? 그날 언니는 주재원으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던 끝에 아주 좋은 남자였고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30대 중반의 주재원 자리에 지원해 보고 싶다던 언니의 마음만큼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옛 애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에게 말했다. 어느 가을밤 언니에게 "넌 왜 그렇게 독하고 이기적이니?" 라고 말하고는 언니를 한강 둔치에 두고 혼자 성큼성큼 가버렸다는 그 남자와 택시 안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어디 아프냐."고 "응급실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냐."고 택시기사가 언니에게 물었다던 그 밤에 대해서, 그리고 언니는 여전히 외로운 밤마다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버린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통화를 마친 후 혼자 운다는 이야기를 내게 비밀을 털어놓듯이 말했다. 확실히 백소린 작가님은 만연체인 것 같아요. 길어요, 문장이. 쭉쭉 늘리는데 이게 제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전 짧게 끊어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짧게 문장을 쓰면 속도감이 나긴 하는데 또 이 소설에는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과거 해상이고 추억에 잠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질질 끄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 이렇게 쭉쭉 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형식과 내용이 어울린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보 같지? 언니의 어조는 장난스러웠으나 표정은 쓸쓸했다. 나는 언니가 유부남이 되어 버린 옛 애인에게 여전히 연락을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고백하자면 나는 그 순간 언니가 더 좋아졌다. 언니에게도 그런 바보스러운 면이,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덜 외롭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인생에 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 사람의 바보스러운 면, 인간적인 면 때문에. 어쨌든 언니는 자기와 헤어진 남자친구가 이미 인제 누군가의 남편이 됐는데도 좋아하고 통화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부분 때문에 언니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저렇게 바보스러운 면이 있네. 인간적인 면이 있네. 아 이런 통찰, 이런 부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언니에게 새내기 시절부터 사귄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대학의 같은 과 선배로 나의 첫사랑이자 20살부터 28살까지 사귄 유일한 연애 상대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공부터 직장을 정하는 일까지 전부 다 나는 그 사람이랑 상의를 했더라고요. 애인이 내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 시내의 프랑스어 어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선택했던 직장을 서른이 되면 그만두고 예전에 꿈꿨던 것처럼 프랑스에서 미술사를 공부해 보자고 결심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홀로 선택한 일이었다. 이게 화자가 프랑스에 왜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 거죠. 남자친구랑 8 년을 사귀었는데 유일한 연애의 상대였는데 그 남자친구랑 모든 걸 상의했죠. 너무 그러니까 의존적이었어요, 이 화자는. 모든 걸 남자친구가 갑자기 인제 바람 펴서 헤어지니까 '난 뭐지? 내 인생 내가 지금껏 결정한 것들은 다 남자친구와 함께 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럼 이번엔 내 의도대로 하겠다. 어 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남자친구 없이.'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서른에 '프랑스에서 미술사 공부하자.' 이게 누군가에겐 헛된 꿈 같겠지만 그래서 밀어붙인 거죠. 근데 실제 프랑스까지 왔고 '대단한 결단력과 추진력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마음먹은 날 커플링을 빼서 버리고 이 반지를 내가 사서 꼈어요. 예쁘네. 이제와 돌이켜 보면 그 순간이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내밀한 마음을 보여줬던 때였다. 그렇죠. 언니도 헤어진 사랑 얘기를 하고 나도 헤어진 사랑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얘기를 했으니까. 언니는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도 없이 학창 시절부터 꿈꿨던 대로 미술사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프랑스에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모두가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는 결국 낙오자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은 최초의 한국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언니가 좋았다. 이것도 이 문장도 정말 길어요. 언니는 최초의 사람 하면서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한 6줄 가량, 7줄 가량을 많은 채로 쓰는데 전 처음에 읽을 때도 그렇고 이게 선뜻 뜻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내 꿈을 듣고 다 반대했지만 언니만은 나 뭐 "내 꿈을 지지해 줬다. 그런 최초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많은 채로 쓰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언니는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도 없이 학창 시절부터 꿈꿨던 대로 미술사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프랑스에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모두가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는 결국 낙오자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은 최초의 한국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언니가 좋았다. 나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이 문장 하우스 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장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오늘. 예. 뭐 이것도 추각하라면 추각할 수 있어요. 어. 어, 근데 이 문장은 네. 이 자체로는 좋게 보시나요? 잘 쓴 문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근데 뭐 사실 이 문장의 어떤 상쇄작용이 예예. 어, 이렇게 뭐 이미지나 음음. 어떤 이제 생각을 예. 반복적으로 이제 어떤 서술하는 데 있어서 예. 다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오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뭐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그만두고 예. 늦은 나이에 여기 프랑스에 왔는데 음. 인생은 낭비다라고 하지 않는 최초의 사람이었다. 음. 언니는. 음. 이렇게 끝나면 사실 아 너무 맞 밋밋하거든요. 밋밋하긴 해요. 진짜 원래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데 어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장황하게 예 조금 장황하죠.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은 예. 문장이 퍼지죠. 이 위에 있었던 사정이랑 예. 이 밑에 있었던 이제 서사랑 예. 다시 또 반복이 되면서 뭔가 그 생각이 되게 좀 이렇게 그 상충 작용을 하면서 예. 뭔가 그 이미지 생각이 딱 그려지거든요. 아. 어.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잘 이런 썼다. 약간 긴 어. 문장들을 보면은 예. 긴 문장. 어 되게 이제 뭐 잘 쓴 것과 못 쓴 것이 딱 티가 나죠. 아. 어떻게 티가 나나요? 많은 채가 잘못 쓰면. 일단은 뭐 잘 못 쓰면은 네. 되게 이제 막 쓸데없는 뭔가 많은 이제 만연체가 들어가는데요. 어. 그게 이제 언어의 의도가 뭔가 이제 좀 장황하게 부풀리려고 약간 언어의 부풀리려고.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다. 많은 채로 쓰면 그런 거 있어요, 확실히. 길게 예. 이렇게 쓰다 보면. 아. 그게 뭐 차라리 뭐 철학서면은 좋았어. 공부해서라도 뭐 보겠는데 이게 되게 그냥 그 쓰여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그냥 써 놓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많은 채가. 예. 막 이렇게 자기 혼자 달려나가면은 맞아, 맞아. 이게 소설의 어떤 그 딱 맞는 위치가 그게 그 부풀린 과장된 거거든요. 아. 이 사람 허세 부리고 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어. 좀 뽐내고 있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만연체가 쓰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길게 문장 쓰는 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우스팀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짧게 쓰는 게 더 쉬워요, 나눠서 쓰는 게. 근데 길게 쓰면은 진짜 이거 뜻도 전달하기 어렵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만연체는. 음.
근데 이게 또 연습을 또 하다 보면요. 예. 이게 약간 그 제가 많이 참고를 하는 게 예. 독일이나 이쪽의 언어가 예. 그 언어를 다 잘라봤어요. 어.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긴 거야 하면서 축약을 해봤어요. 아, 거의 좀 길게 쓰나 보네요. 예, 너무 문장들이.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아, 길어요, 거의. 그리고 러시아어도 너무 길어서 아. 막 이거 어려워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 하면서 축약을 해봤더니 예. 의미가 이렇게 잘려요. 그또 그 맛이 안 나오죠. 예. 예. 그 맛이 안 산. 예. 그러면 러시아 소설이나 독일 소설이 좀 이게 길게 쓰는 편인가요? 만연체로? 근데 이제 예. 독일이나 러시아도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 그 도스토옙스키는 예. 러시아 사람들 잘 모른다. 어? 어렵기 왜요? 때문에. 어? 어렵기 때문에. 아, 어려워서. 예, 애초에 그냥 언어 자체가 어렵고 아. 되게 만연체에다가 예. 대사만 뭐 6페이지, 7페이지 가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일단 노동인데 어. 어렵기까지 하니까 어. 그거를 이제 러시아인들도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면 독일인들도 똑같겠죠. 음. 헤겔이나 뭐 니체 이런 거 어렵겠죠. 음. 어렵죠. 실제로 어렵죠.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야, 근데 만연체 어쨌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한 문장인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문장론이랄까?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비판하려고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의도는 근데 또 파우스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았다. 잘 썼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또. 아, 놀랍네요. 아, 이게 정말 좋아요. 이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대화하면서. 아, 백수린 작가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또 봤는데 그 문장 얘기도 했지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언니, 어 나와 언니란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파우스트 님은 이 화자와 언니란 캐릭터를 어떻게 보시나요? 음.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앞에서 나라는 캐릭터랑 약간 바보스러운 언니 솔직하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 전에 남자를 잊지 못하는 맞아요. 그리고 막 되게 목소리도 약간 좀 고음에다가 어. 되게 막 바람 소리 같은 어. 뭐 이런 굉장히 상세한 어떤 그리고 약간 흐릿하지만 뭔가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캐릭터를 잘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을 읽는 맛이 있죠. 뭔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였지? 예. 캐릭터에 빠져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마치 이제 내가 이제 여성이 돼서 이 소설의 어떤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어 생생함. 혹시 저희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캐릭터는 이 잘된 캐릭터 구축은 우리 주변에 실제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있을 것 같은 생생한 그런 묘사, 인물 묘사. 그리고 뭐 직업에 관한 얘기도 저희가 뭐 여러 번 했지만 직업에 대한 묘사도 잘된 직업 묘사는 진짜 디테일하게 그 직업에 대해서 실제 그 직업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진짜 저럴 것 같아. 이런 거 어떤 생동감이 포인트인 거죠. 캐릭터든 뭐 직업이든 어떤 묘사를 하려면 진짜처럼 어 '생생하게 해라.' 이게 인제 하나의 지침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인제 잘 쓰여진 그런 기준인데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기준도 많겠지만요. 캐릭터는 일단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자 화자도 그렇고 자, 계속 가 볼게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어. 그 사이에 언니는 여러 경로로 만난 몇 명의 외국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설정 자체가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예요. 그러면 백소린 작가님이 진짜 프랑스에 가 봤을까? 뭐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죠. 그럼 프랑스를 상상을 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프랑스에선 뭐 주재원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화자처럼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어학원에 뭐 하면 어떻게 살까? 거기서 어떤 음식을 같이 먹을까? 이거 막 상상하겠죠. 근데 재밌는 게요. 저는 이걸 좀 밀어붙이면 우리 방금 했던 해석 있잖아요. 생생함. 그 생생함은 진짜 생생함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한국인이 상상하는 프랑스의 모습을 백수린 작가님은 그리고 있어요. 실제 프랑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모르죠,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몰라요, 진짜 프랑스가 어떤지. 그리고 프랑스인이 봤을 때 진짜 프랑스는 이렇지 않아. 프랑스에 온 사람들이 이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상관없어. 어쨌든 뭐 이 화자가 뭐 미국에 갔든 뭐 중국에 갔든 상관없는데 한국인이 상상하는 뭐 중국의 모습, 한국인이 상상하는 미국의 모습을 그려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대한 상. 이게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걸 아예 깨는 작품도 있죠. 원래 진짜 미국은 이래. 리얼 미국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뭐 이런 소설에서 묘사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생생하다는 게 진짜 같다는 게 우리가 프랑스를 안 가 봤으니까 프랑스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 또 살아본 사람 몇 명이나 돼 있고.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 이럴 것 같아. 이런 느낌만 줄 수 있으면 제가 너무 들어갔나요? 이게 왜냐면 직접 내가 이걸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백수린 작가님의 빙의 해서 이분이 어떻게 썼나를 추측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겠죠? 좀 어떻게 제 말이 좀 일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프랑스. 오히려, 예. 예, 우리가 저는 생각하는 프랑스인 오히려 거죠. 예. 말씀. 그 지역이나 나라에 응. 가본 것이 응. 더 제약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왜 그렇죠? 실제 가 봤는데. 저는 호주에 갔다 온 6개월, 7개월 이야기를 오래 갔다 오셨네. 쓰려고 하는데 예. 오히려 되게 객관성이 떨어지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어. 아마 음. 그 제가 이제 소설을 이제 쓸 때 음. 뭐 어떤 이제 뭐 어떤 내용을 쓰고 싶다. 음. 뭐 삶의 이야기든 아니면은 뭐 내가 거기서 일한 이야기든 뭔가 이렇게 쓰고 싶다. 음. 이렇게 해보면은 이 주변의 어떤 그 영화처럼 이렇게 딱 필름처럼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장면을. 이게 오히려 약간 좀 그 즐거웠던 어떤 슬픈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그리면은 예. 이게 잘 안 그려져요. 어허. 내가 가 봤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자꾸 날 방해하는 거죠, 나의 상상을. 그렇죠. 예. 아니면은 좀 너무 이제 그 경험이 예. 너무 치우쳐져서 아. 그 소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약간 구조를 음. 조금 너무 이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음. 뭐 가능하면은 사실 뭐 호주를 갔다 와도 그냥 프랑스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음. 프랑스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생각이 되는 게 우리 군대 갔다 온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군대는 저도 갔다 왔지만 다 달라요. 그 환경이 부대마다 자기의 그 보직이라 그럴까? 그것마다 다 달라요. 진짜 다 다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간부를 만났나? 어떤 뭐 선임이나
뭐 후임을 만났나 뭐 그런 것 따라서 다 달라요,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천편일률적인 군대 상을 상상하잖아요. 물론 인제 보편적인 군대 모습이 있지만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각자 다른 군대를 경험했는데 똑같은 군대를 경험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 오히려 막 예. DP라는 영화는 맞아요, 맞아요. DP 그 드라마. 약간 자살하려는 아 진짜. 애들을 추적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군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특이성에 일단 문학성이나 소설성이 뛰어난데 맞아요, 맞아요. 좋았어요. 그냥 예. 일반 군대 얘기는 재미없죠. 그쵸. 예. 그래서 소설도 그런 특이성을 잘 포착해서 쓰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붙들고 한번 아마 지금 듣는 분들도 백수린 작가님은 그런 프랑스를 어떻게 묘사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사이에 언니는 여러 경로로 만난 몇 명의 외국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연애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 나는 언니가 사실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언어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한국 남자들은 죄다 유부남이었고, 그래서 언니는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파리까지 따라올 만큼은 언니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유부남에게로 자꾸만 되돌아갔다. "괜찮아요, 언니. 사람에겐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억들이 난폭한 침입차처럼 찾아와 나의 외벽을 부술 듯 두드릴 때마다 이러다가는 내가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우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나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언니는 결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지만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자가 필요해. 남자를 구하러 클럽에라도 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진탕 마시고 샹젤리제의 클럽에 갔다. 언니나 나나 사랑 없는 원나잇은 안 되는 사람이란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었지만, 그러면 나는 서울에 있을 때의 나를 종종 떠올렸다. 그저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던 나, 회식 자리에서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관심도 없는 가십을 주고받고 재미있지도 않은 농담에 크게 웃다가도 심야 버스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널 때면 마음을 박탈당한 사람처럼 공허해지던 나. 하지만 나는 파리에 왔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해보지 않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생각이었고 더 이상은 후회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내 눈에 언니는 주저함이 없고 용감하고 언제나 반짝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용감한 게 아니야. 단지 그런 척 하는 거지. 척을 하다 보면 그래지기도 하니까. 언니의 마음, 견고하지만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며 누구에게도 섭박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자신을 이해해 줄 누군가를 갈망하던 언니의 마음속 모순들은 빛과 어둠처럼 일렁이며 언니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했다. 안주를 지향하지만 탈주를 동경하고 고독을 좋아하지만 타인과의 결합을 원하는 나의 모든 면을 언니가 알고 있듯이. 전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탁월한 묘사다. 이게 어 위에서부터 보면 이 화자가 그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거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거기도 한데요. 사람이 왜 여행을 떠나는가? 아니면 왜 해외로 가는가? 뭐 해외 이민일 수도 있고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외국에 간다는 건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뭔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반복되고 이게 부정적인 거죠. "여기가 싫어. 저기가 좋아." 근데 저기는 환상의 나라, 동경의 나라. 그 해설의 선우은실 평론가님께서는 이 동경이란 키워드로 보셨어요. 소설의 키워드를 동경으로 볼 때 이런 단어를 하시거든요. "소설의 비와 관련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는 사실은 이 키워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음 장면을 제시하세요. 비가 밖에 내리고 있어요. 지금 비가 막 와요.
나는 지금 카페 안에 앉아 있죠. 이 이 이 안전한 곳에서 비 오는 곳을 바라볼 때 나는 비 오는 곳을 동경하죠. 어. '비가 오네. 좋다.' 이게 지금 안전한 카페 안에 있는 나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나고 저 비 오는 곳은 프랑스예요, 예를 들면. 이게 동경했죠, 서울에 있을 때는. '아 프랑스 가고 싶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 여길 떠나고 싶은 훌쩍 떠나고 싶어.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이. 뭐 돈 걱정 없이. 그냥 '외국에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저도 간혹 드는데 근데 막상 그 비 속으로 들어가면 비 속으로 들어가면 아는 거죠. 그 현실을 깨닫는 거죠. 빗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축축하고 눅눅하고 그런 느낌. 이 화자가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되게 최악이 안 좋았었는데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회식 자리에서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서 관심도 없는 가십을 주고받고 재밌지도 않은 농담에 크게 웃고 이랬던 내가 프랑스만 가면 프랑스 가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해 보지 않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생각이었고 더 이상은 후회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다 이럴 거야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떠날 거야. 어. 후회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떠납니다 보통. 그래서 빗속으로 들어가죠. 빗속에 들어가는데 또 거기도 현실이 어쨌든 이 현실이 한국의 현실이 프랑스의 현실이 될 뿐이에요. 근데 그 현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게 뒤에 또 나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떠나는 사람의 심정, 마음을 잘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언니는 주저함도 없고 용감하고 반짝이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언니도 나름의 고통, 아픔이 있겠죠. '나는 용감한 게 아니야. 단지 그런 척하는 거지.' 척을 하다 보면 그래지기도 하니까. 그 언니의 마음 하면서 양가적인 감정이 나와요. 이 모순적인 건데 전 특히 이 부분이 인간이 이렇거든요. 저는 모순에 많이 끌리는데 양쪽 면 인간은 선하면서 악하죠. 이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선하다.' 혹은 '인간이 악하다.' 이건 좀 모자란 부족한 문장이고요.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 이게 더 진실에 가깝죠. 그런 맥락에서 견고하지만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며 이런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화자가 자기를 안주를 지향하지만 탈주를 동경하고 고독을 좋아하지만 타인과의 결합을 원하는 나. 실제 사람이 이렇거든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난 안주가 좋아. 뭐 어떤 안주가 좋다고 하면서도 탈주를 하고 싶은 이 묘한 끌림이 있거든요. 음. '나는 고독하고 싶어. 하지만 또 타인과의 결합을 원해.' 이런 절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표현했다. 어. 혹시 파우스트 님은 어떠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좋았거든요. 음. 저도 뭐 이 부분이 아주 좋은데요. 단지 뭐 고독은 별로 제가 싫어하는데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 고독한 거는 별로 싫어하고 음. 타인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그 책 쓰는 게 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음. 그쵸. 그렇습니다. 계속 보면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우리의 밤을 기억하면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습기였다. 습기. 3달 남짓한 여름밤을 제외하면 거의 언제나 곧이라도 빗방울을 떨어뜨릴 것만 같은 대기가 얇고 부드러운 껍질처럼 우리를 감쌌고 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꼈다. 안전하다. 골목들은 가로등의 따뜻한 불빛에 덮여 있었고 도시의 오래된 건물들은 나에게 영원을 떠올리게 했다. 물론 취해서 목적 없이 걷던 우리를 향해 니하오라거나 "나 쟤랑 자고 싶어."라고 외치던 남자들도 간혹 있었다.
우리가 대꾸하지 않으면 프랑스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굳이 형편없는 발음의 영어로 바꿔 "I want to fuck her"라고 소리 지르던 술에 취한 남자들. 그런 남자들은 백인인 경우도 있었지만 유색 인종일 때도 많았다. 언니는 무섭지 않아요? 한 번은 언니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무서워." 그렇지만 언니는 잠시 후 이렇게도 말했다. "저들은 불행한 거야. 불행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나는 그 후로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 새벽이 되면 파리는 희붐한 빛으로 가득 차올랐다. 나는 언니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나를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근사한 세계로 데려갈 무언가를 곧 만나게 될 것만 같은 예감에 가슴이 뛰었다. 이 화자의 마음은 늘 이때까지만 해도 언니가 있는 이 순간만 해도 너무 꿈에 부풀어 있어요. 환상과. 심지어 술에 취한 남자들 이렇게 위협 요소들이 있어도 언니의 말 때문에 또 희망을 얻고.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뭐 그거 뭐 흔한 어떤 외국의 풍경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밤에는 이제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뭐 되게 이제 뭐 남자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음.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뭐 홍대나 어디 보면은 뭐 밤에 이제 돌아다니는 음. 것도 이제 사실은 뭐 목적성이 있는 거겠지만 음. 뭐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그런 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20 대에 뭐 흔한 어떤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이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참 이게 참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라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이 소설을 처음 볼 때는 '아 요것도 설마 동성애 소설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니 언니랑 왠지 둘이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이미 앞에서도 인제 어 동성애 소설 몇 개 봤잖아요. 특히 박상현 작가님. 박상현 작가님이 툭하면 인제 남자 남자 해서 브로맨스 BL물로 이어가시는 바람에 '야 요거 동성애물이구나.' 이 봤어요 솔직히 저는. 요즘 동성애가 뭐 인제 이제 트렌드가 되고 대세가 됐으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네. 오히려 아니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계속 보면 "그해 가을 나는 원했던 대로 대학원에 입학했다." 브리스를 만난 것은 브리스가 드디어 나와요. 인제 이 프랑스인. 수업이 끝나면 노트를 보여달라 말 붙일 새도 없이 우르르 강의실을 빠져나가 버리는 어린 학생들 틈에서 어떻게든 교수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11월 월이었다. 브리스는 싱가포르인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몇 안 되는 프랑스인이었고 피로연 명목으로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도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가지런한 치아와 자장가 부르듯 낮은 목소리, 그리고 내 프랑스어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이후에도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내게 느린 어조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계속 말을 걸어주던 다정함에 단박 마음을 빼앗겼다. 브리스의 투명하리만큼 창백한 피부, 푸르스름하게 수염 자국이 나있던 턱선, 조금은 유약해 보였던 연갈색의 눈동자. 나는 브리스에게서 눈길을 뗄 수 없었고 그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조바심이 났고 호의 이상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금세 풀이 죽었다. 그러던 내가 피로연이 끝나기 전 태어나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던 스스로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게 프랑스 갈 때도 이런 마음을 품었죠. 야 후회 더 이상 후회하지 말자. 나 프랑스까지 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이게 그래서 맥락이 이해가 가요.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는 나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요. 나는 반지를 빼서 다른 손가락으로 옮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행운하네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하던 브리스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브리스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인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으며 출장차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브리스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옵니다. 예. 나는 그가 나처럼 지방 출신이라는 점이 한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점이 그렇지만 그때까지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던 몇몇의 프랑스 남자처럼 동아시아 여자에 대한 특별한 애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처음 몇 주 동안 드문드문 보며 연락을 주고받다가 거의 매일매일 보게 되었다. 이듬해 초여름부터 나는 그의 아파트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곳에서의 밤은 열기 때문에 열어놓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나무 냄새로 가득 차올랐다. 우리가 함께 침대에 있을 때 그의 몸은 한국의 장마철 비 오기 직전처럼 여기도 비가 나오죠. 네. 축축했지만 뜨거웠고 또 나만을 위한 트로피처럼 매끄럽고 단단했다. 내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것은 석사 2년 차 과정에 진학했던 그해 10월이었다. 파리에 살게 된 이후 아름아름 교류가 생긴 주재원의 자녀들에게 수학 과외를 해주는 것 이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던 나로서는 브리스와 월세를 나눠내는 편이 훨씬 이득이었지만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유가 경제적인 계산 때문만은 물론 아니었다. 내가 그의 집으로 얼마 되지 않는 나의 짐을 들고 이사했을 때 브리스는 찬장 속에 숨겨두었던 튤립 다발을 꺼내어 내게 선물로 주며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말했다. 자, 이 브리스라는 이 남자친구 혹은 이제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인데요. 이 캐릭터 어떻게 보십니까? 파우스트님은? 일단 뭐, 세 명 다 어떻게 보면은 다, 통상적으로 매력적인 어. 캐릭터라서 매력적이다. 되게 브리즈도 매너 있고 되게 이제 뭐 편견 같은 것도 잘 없고 되게 맞아요. 둥글둥글하고 젠틀해요, 젠틀. 음. 네. 그리고 뭐 언니도 되게 세심하고 음. 되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하고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약간 좀 뭔가 되게 뭐 솔직한 매력도 있고 음. 그래서 뭐 셋 다 뭐 매력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물을 우리가 묘사하고 만들 때 매력적인 인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매력적이라는 게 나한테 매력이라기보다는 그 독자들한테 한국의 일반적인 독자들이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진짜 소설을 분석하면 할수록 객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이게 객관성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면 그게 객관적인 거죠. 그런 것들. 근데 그래서 소설가는 어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 감수성이라는 게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저도 항상 이게 좀 저의 과제이자 화두이기도 한데 '남들은 어떻게 보는가.' 근데 이게 어긋나면 참 힘들거든요. 어긋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거죠. 남들은 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봐. 이게 뭐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지만 소설가는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이제 소설가는 적어도 객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특이한 얘기를 하고자 해도 객관성을 이미 안 상태에서 특이한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 거라고 이미 다 계산한 상태에서 특이한 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객관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특이한 거 하고 있으면 진짜 그냥 또라이밖에 안 되는 특이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10 회까지 읽었지만 정확하게 그 모든 작품들이 객관적이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써져 있어요. 소설은 그래서 소설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언니와 브리스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다. 내가 석사 2년 차가 되자 언니는 갈수록 빈번해지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면 언니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나는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괴로워졌다. 스테고지 도상들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비교하는 일은 매력적이었지만 논문을 써나가면서 연구가 적성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석사 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유 같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석사 막상 프랑스 가서 이 석사 논문을 써 보니까 '나는 연구가 적성에 안 맞네.' 이런 이유잖아요. 연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석사 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에요.' 이런 거. 어 뭐 다른 이유로 이게 이 화자를 귀국시킬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 '아 참 좋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객관적이다.'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원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대학원 과정을 마쳤든 아니면 안 마쳤든 "나는 공부해 보니까 내 대학원 공부 체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이런 얘기를 저 종종 들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아 난 안 체질이 아니야. 적성에 안 맞아. 좋은 이유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브리스와 떨어져 지낼 자신은 점점 없어져 갔다. 석사 논문 심사가 끝나고 체력적 만료가 가까워오자 브리스도 나도 마음이 심란해져서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다투는 일이 잦았다. 서로 다퉈요. 어떡할까. 근데 이게 브리스는 프랑스인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한국인이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하지만 내가 가진 학위로는 이게 심지어 프랑스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인, 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가진 학위로는 프랑스에서 구직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는데 프랑스라는 사회가 보수적이래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죠. 내가 프랑스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심지어 따도 취업을 못 해.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외국인이 인도에서 왔든 베트남에서 와서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그러면은 취업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정이. 프랑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이 사정을 백수린 작가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할걸요? 음. 아마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은 자신의 나라에서 취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쵸. 거의 외국인을 잘 안 쓰죠. 잘 안 쓰죠. 안 뽑죠. 근데 약간 미국인들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열린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미국은 취업 될 것 같아요. 뭐 석사가 아니라 그냥 학사만 따도 학사도 아니고 그냥 한국인이 그냥 넘어가도 어떤 일이든 하겠죠. 근데 프랑스는 아니다. 정말 보수적인 사회. 그렇다고 억지로 박사 과정에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체류증이 만료되면 한국에 돌아갈까 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브리스는 장거리 연애를 믿지 못한다며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관계가 끝나버릴 것이라고 언제나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결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쯤 되니까. 돌이켜 보면 브리스와 내가 결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언니였던 것 같다. 3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한심해하고 있던 내게 어느 날 언니가 "우리는 전부를 걸고 낯선 나라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할 만큼 용기를 내본 적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 마.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 원하는 걸 찾을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지 않았다면 언니가 확실히 용기와 희망을 줘요. 꿈을 주는 역할. 어느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어디선가 베트남 국수 냄새가 풍기던 골목에서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브리스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내 마음만큼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결혼하는 방법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자 복잡했던 모든 일이 간단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던 브리스에게 결혼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거품기 있는 손으로 나를 끌어안으며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진행됐다. 이렇게 된 거죠, 결혼 과정이. 음. "후회하지 않겠니?" 언니는 나를 걱정해서 물었을 테지만 그 순간 나는 기분이 조금 상했다. 언니의 걱정이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때 그 말이 걸렸던 이유는 어쩌면 나 역시 나의 충동적인 결정과 그에 따라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때 이미 나는 나의 선택이 단순히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화와 나라의 역사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을 감당하기엔 나의 각오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예감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을 결정하던 당시에 나는 예감의 실체를 알지 못했거나 혹은 모른 척하고 싶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몇 달 후의 일이었다.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전 그래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 이게 되게 크거든요. 언어도 안 통할 뿐더러 미국인이 갑자기 아무리 예쁘고 성격이 좋아도 결혼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르니까. 차이가 문화가 완전 다른 이게 과연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까 싶기도 하고 뼛속까지. 근데 이 같은 한국인이라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분명. 근데 문화가 다르면 이건 뭐 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게 어 지금 아직은 못 봤는데 지금 인제 베트남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셔서 좀 나이 든 남성분들이랑 결혼 많이 하시죠. 다문화 가정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게 인제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문제도 되고 있는데 이걸 소재로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을 소재로 누군가 소설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럴 쓸 때가 온 것 같아요. 누군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설이 필요하죠. 그걸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건으로 풀어낼지 모르겠지만 이거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분명 많은 문제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어 처음으로 우리가 공통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였다. 공통의 미래. 음.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흐를지 몰라 불안했던 시기와 달리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자 기쁨은 조금씩 사그라졌고 나는 내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서서히 자각하게 됐다. 여행도 잠깐 가면 재밌어요. 근데 거기 살라고 그러면 이게 살라 그러면 천국이 지옥이 돼 버리는 다르죠.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하와이 간다고 한들 거긴 거기만의 또 지옥이 있겠죠. 피곤함이 있고 지루함도 있고. 언니를 만나도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았고 대화가 자꾸 미끄러졌는데 언니는 프랑스에 한시적으로 머물다 돌아갈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남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어 놓은 듯했다. 언니는 여행에 대해서 자주 말했고 어떻게 하면 얼마 남지 않은 프랑스 체류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내게는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이 필요했다. 내가 프랑스에 사는 한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강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이게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언니는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잠깐 여행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당장 여기 살아야 되니까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나 그곳에서 나는 프랑스에서 한국식 김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표의 굵은 소금을 사야 하는지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과 육아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파리 외곽의 어느 도시가 교육 환경이 좋은지 같은 것들을 배웠다. 어 그래서 이 모임에 근데 마음을 붙이기 힘들었던 게
어 아이를 낳으면 해결될 거라고 반복적으로 조언을 한다든지 뭐 결국 인제 프랑스 거주 한국인들의 흉을 보며 끝난다든지 그렇게 모임이 끝나서 마음을 붙이기 힘들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대화 속에서 언니를 누군가 흉봤죠. 그거에 대해서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언니를 변호했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이 부분. 어 결국 내가 가진 학위와 경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을 청소한 후에 요리를 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청소를 마치면 지하철을 타고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봐다가 매일같이 다른 국을 끓이고 양념에 고기를 재웠으며 생선을 졸였다. 아 인제 좀 이해가 가는 게 뒤에 보면 이 브리스가 이 나한테 아내한테 불평하잖아요. "또 한국 요리야?" 이러는데 이 나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에서 집안을 청소한 후에 요리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 요리가 나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거라 여기서라도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기술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죠. 내가 아는 모든 요리들을. 한국식 요리들.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것마저도 '아 요리 한국 요리 지겨워.' 이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던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한국 요리가 맛없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보리스는 언젠가부터 퇴근에 들어오면서 "또 한국 음식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장난스러운 어투로 가장했지만 그 말에 어떤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저는 이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소설의 유익에 대해서 어 해외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혹은 뭐 사귀려는 사람이 이 소설을 읽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미리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얘기 했 딱 이런 맥락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만약에 프랑스에 뭐 결혼해서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안 청소. 그러니까 가정주부인 거죠, 주부. 평생을. 다른 뭐 이웃도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이웃도 없고 집안에 박혀 가지고 요리하고 있고 청소하고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산다? 이러면 사람이 꿈도 희망도 없고 절망적일 것 같은 느낌. 아무리 뭐 프랑스가 선진국이라지만. 어떠세요? 파우스트님은? 전에 뭐 일본 여자가 어 그 한국에 시집을 와서 약간 흑화를 한 이제 뭐 방송을 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집에서 할 일이 진짜 일본 요리밖에 없으면 그쵸. 그리고 이제 빨리 한국어를 취득해서 주변에 이제 뭐 혹은 일본 여자애들 뭐 주변에 이제 뭐 아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여도 괜찮은데 집안에서 그냥 혼자만 있으면은 굉장히 좀 따분하겠죠. 음. 진짜 한인들의 그 외국인과 결혼한 한인들의 삶이 뭐 전부 이렇지는 않겠지만 직업도 없으면 뭐 이런 가정주부로서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 이런 심정이겠다 싶어요. 프랑스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프랑스, 독일 많이 있겠죠. 그 삶이 어떨까. 안타깝기도 하고 참 다시 봄이 오자 안개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렸고 한낮에도 하늘은 낯빛으로 어두웠다. 집안에 언제나 떠다니던 차고습한 기운이 나를 짓눌렀다. 음. 이웃집에 살던 아랍 사람들은 이사를 갔고 나는 여전히 마늘을 빻고 멸치를 다듬었다.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죠. 마늘을 빻는 거. 이거라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어쩌다 언니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우리는 한국의 소나기가 그립다."고 말했다. "비가 올 거라면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어." 우리는 더 이상 밤마다 술집을 배회하지 않았고 자주 보지도 않았다. 실제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뭐 낯설고 신기하고 하니까 이것저것 가 보는데 점점 뜸해지는 거죠. 이런 문장도 있어요. 어느 주말에는 브리스의 친구들이 다른 주말에는 브리스의 부모님이
커다란 꽃다발과 초콜릿, 알자스 지방의 와인이나 맹스테르 치즈 따위를 사 가지고 집으로 놀러 왔는데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잡채나 불고기 같은 난생 처음 맛보는 음식들을 모두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친구도 나의 부모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3번씩 운동화를 신고 나가 파리를 걸었고 이따금씩 길을 잃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면 거리에 서서 조용히 울었다. 아 이건 거의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느낌.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어 그리고 여행을 갑니다. 언니가 가기 전에 여행을 가요. 그리고 반지 얘기를 해요. "야 너 예전에 우리 여행 갔을 때 반지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 그 언니가 이 얘기를 하죠. "화장실 세면대에 반지 놓고 왔었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았는데 오는 길에 우리는 갑작스러운 네오로 쫄딱 젖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웃어요 같이. 근데 이 얘기가 마지막에도 나오죠. 이걸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거 나옵니다. 브리스가 또 불평불만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매일 한국 음식만 먹는다고.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치? 그럼.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이라고.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마." 이랬던 거예요. 갈등이 폭발했죠. 어. 그리고 언니가 말합니다. "브리스 너도 먹을 거 해 주는데 투정 부리지 마. 넌 고작 한국 음식을 매일 먹을 뿐이지만 네 아내는 매일같이 너네 나라 말을 쓰고 니네 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너네 나라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 언니가 아이를 어르듯이 브리스의 등을 토닥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언니가 아니길 원했고 누구보다 브리스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다. 이 부분도 정말 와닿았어요. 야 언니가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브리스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고 남편이잖아요, 남편.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나는 브리스가 질린 것이 단순히 한국 음식만이 아니란 것을 알았고 내 머릿속에는 교민 모임에서 만나 나를 집에 초대해 주었던 어떤 여자가 떠올랐다. 프랑스 시사 주간지 기자의 아내로 한국에서는 체육 교육을 전공했지만 프랑스에는 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이를 키우며 산다던 그 여자. 20 년이나 프랑스에 살았는데도 동사 변화를 할 줄 몰라 모든 동사를 원형으로 말했고 프랑스인 남편이 언급하는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하나도 몰랐고 무엇보다 남편과 같이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나와 여자 앞에서 아시아 문화를 은근히 깔보는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해 웃고만 있던 여자. 나는 내가 결국 그 여자처럼 되어 버릴까 봐 두렵다는 사실을 브리스가 이해해 주길 바랐다. 정말 이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밥을 먹는 동안 브리스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언니는 최근에 출장 다녀온 밀라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거죠. 오히려 언니 얘기에 브리스가 환하게 웃어요. 그걸 보면 또 서운한 거죠. 음. 인제 끝이구나. 좋은 남편이야. 철이 조금 없어서 그렇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 지금 나는 그때 언니가 나를 달래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때는 언니가 내 남편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듯이 말하는 것이 싫었고 나를 조금은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나는 언니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건배는 해야지. 어쨌거나 너는 원하던 대로 결혼도 했고 이제 완벽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 완벽히 새로운 삶이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자 나는 완벽한 유배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자각이 들었고 그러자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가슴속에서 피어났다. "너 지금 외로워서 그래. 그치만 아이를 낳으면 너도 덜 외로워질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그런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아무것도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언니라면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언니가 이해해 주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언니 눈에는 나한테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언니한테도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언니 아직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 나 사실 지난주에도 또 걔한테 전화했다 바보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 버리죠. "그건 나쁜 거 아닐까? 언니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어?" 이러고 인제 관계가 깨지는 거죠. 어허. 파국으로 갔다. 치달았다. 아 나는 그 후로 딱 한 번 언니를 더 봤다. 어 그 서로 인제 다시 보자고 했지만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죠. 그리고 언니를 다시 못 만나죠. 그리고 인제 몇 년이 지나고 브리스와 그로노블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나는 아이를 낳죠. 어린 아들과 함께 같이 삽니다. 어 근데 좀 예전보단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나는 프랑스에 있어서 내 가족의 기쁨이나 슬픔을 공유할 수 없는데 보리스는 그의 가족에게 생기는 모든 일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도 전보다는 많이 옅어졌다. 아이가 생겼고 나의 삶이 생겼다. 하지만 아이가 나를 이곳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때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내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아이는 언젠가 나의 모국어조차 아닌 언어로 나를 증오한다고 말하고 떠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요. 이 엔딩이 독특한데 아까 그 얘기죠. 반지 잃어버렸던 얘기. 어 "언니와 식당으로 되돌아갔던 일을 떠올린다. 다행히도 화장실의 세면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던 반지를 찾은 후 우리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장대비가 퍼붓고 있었다. 어쩌면 좋을지 망설이는 사이 언니가 먼저 우산을 펼쳐 들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산을 써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비였다. 언니는 이내 우산을 접더니 비를 쫄딱 맞은 채 나에게 빗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우리는 폭우 속을 달렸다. 웃음을 터뜨리면서 머지않아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고 해가 날 거라는 사실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날을 추억하면 빗속을 뛰어가는 언니와 나의 모습은 손끝에 닿을 듯 생생하고 그러면 나는 어김없이 울고 싶어진다. 이게 끝납니다, 소설이. 이게 끝나는데요. 어 자 이 마지막 장면 혹시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왜 엔딩이었을까? 왜 비 오는 날 비 맞고 뛰어가는 모습이? 저는 뭐 아주 좋은 엔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뭐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영화 클래식에서 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난방 이렇게 걸치고 막 뛰어가는데 좀 옛날 같았으면은 좀 아이들이 약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음 옛날에 그 맞아요. 어른이 되면은 이제 좀 이제 경박스러워서 음 그렇게 다니면 아이 때 그렇게 다녔는데 음 상당히 즐거운 기억이죠. 음. 그런데 이게 이 소설에서 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비. 뭐 다양하게 다 쓰이고 있는데요. 예. 이게 뭐 딱히 이제 하나로 의미를 묶기보다는 음. 뭐 굉장히 이제 큰 흐름은 우정이고 어. 그리고 뭐 사랑이고 뭐 앞에 이제 그 첫 만남 우정 사랑인 것 음. 같아요. 항상 어 비 올 때 뭔가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 뭐 해설에도 이 평론가님이 쓰신 것처럼 소설의 키워드를 동경으로 볼 때 소설의 비와 관련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는 사실은 이 키워드와 무관하지 않다. 아까 그 동경 관련해서 이 카페에서 비 오는 곳을 바라보면 뭔가 환상적이다. 그 맥락도 이해가 가요. 평론가님의 맥락도. 음 그런 의미 어쨌든 상징적 의미로 비가 계속 등장을 하고 결국 언니랑은 헤어지고 그러면 나는 어김없이 울고 싶어진다. 이게 나오죠.
브리스와는 어찌 됐건 같이 사는데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언젠가 떠나갈 거고 나를 저주하면서 떠나갈 거고 '아 이런 삶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삶이란 어떤 걸까?' 자 그러면 파우스트 님은 이 소설을 작가님이 왜 썼다고 생각하세요? 뭐 읽으면서 인제 전반적으로 이런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다.' 정의를 한다면. 이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냥 뭐 제 생각이지만 네. 뭐 자기가 재미있어서 쓴 소설인데요. 그래요? 작가가 좋아서? 아무래도 네. 예. 그 뭐 다양한 어떤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혹은 뭐 내가 이제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이제 소설의 어떤 어. 테마 같은 거를 정말 자신의 어떤 깊은 폐부를 찔러서 어. 고통스럽게 쓰는 소설이 아니기 그런 때문에 건 아니죠. 사회 문제도 아니고. 음. 뭐 굉장히 좀 우정, 사랑, 어. 만남 이런 약간 안온한 주제이지만 음. 뭐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아름답고 음. 되게 이제 그 심리적인 표현이나 매력적인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쓸 때 재밌게 썼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아 작가가 재밌게 쓴 소설. 그런 거 있거든요. 노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가수가 내가 부르고 싶어서 만든 노래인 거죠. 딱 불렀을 때 노래는 불러보면 아는데 불렀을 때 입에 착착 감기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싱어송라이터가 만든 노래들 뭐 조용필 노래도 그렇고요. 진짜 불러보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들을 때의 느낌과 불러보면 입에 착착 감겨요. 너무 좋아요. 아 이 느낌이 좋아서 이게 부르는 느낌이 좋은 거죠, 어떤 노래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구나.' 싶은 노래가 있긴 해요. 물론 좋은 노래는 다 그렇지만 이 소설도 그러면 이 백소림 작가님이 쓰고 싶어서 썼던 소설이다. 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음. 자 그럼 인제 저희가 평점을 주는 별점을 주는 또 시간이 왔습니다. 이 소설은 별점을 몇 개를 주실 건가요? 저는 뭐 4.5 점으로 주겠습니다. 4.5 점이요? 이 딱 취향 저격한 소설이네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소설의 범주에서 아. 뭔가 이게 사건 서사로 엄청나게 끌고 가는 소설이 있고 어. 하나는 서정적으로 음. 조금 인물 내면 표현에 집중한 소설이 있고 하나는 정말 좀 창의적인 소설이거든요. 맞아, 맞아. 되게 독특한. 근데 이거는 뭐 서정의 끝이죠 뭐. 서정의 끝이다. 이게 딱 취향 저격을 했군요. 어. 뭐 그 3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죠. 어. 그래서 4.5 점. 와 근데 이게 저랑 다르네요. 저는 이 정도면은 한 별 3개 정도 3개 저한테는 이 정도가 좀 그냥 이게 또 취향 차이일 수 있어요. 차이일 수 있는데 저의 취향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별 3개 정도를 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저한텐. 혹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제목이 시간의 궤적이에요.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요? 왜 시간의 궤적이라 했을까요? 보통 뭐 소설이 음. 그 제목이랑 네. 내용이랑 네. 이게 따로인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뭐 완전 따로이기보다는 그 내용이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어. 심지어 시간이라는 말도 안 꺼내잖아요, 여기서. 예. 궤적이라는 말도 안 꺼내고 궤적 없어요. 안 나와요. 예. 오히려 약간 뭐 붙이자면은 뭐 비의 윤곽이나 아. 약간 뭐 봄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비. 음. 예 여름비, 뭐 장마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그건 맞죠. 그러면. 근데 사실 시간의 뭐 궤적 이러면은 예. 이제 텍스트가 2 개로 분리되죠. 어.
그리고 더 의미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음.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이거 네. 어떤 의미죠? 시간의 궤적? 뭐 독자가 알아서 해결해서 해석해라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끼워 맞춰도 아 맞는 비 말이죠. 비가 시간의 궤적이냐 아 아니면 언니가 시간의 궤적이냐 맞는 아니면 말이네요. 언니와 내가 시간의 궤적이냐 아 뭐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졌네요. 네. 또 이게 나름 그 이 제목을 갖고 이제 독자들이 알아서 추리해 봐라. 상상의 나래를 펴 봐라. 저는 이거 나름 재해석을 해 보면 뭐 우리가 했던 맥락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관계가 양상이 언니와 만나고 헤어지고 아까 관계의 생로병사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뭐 당연히 시간의 궤적이고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란 화자도 뭐 한국에서 떠나와서 프랑스에 가서 적응하다가 언니 만나고 또 브리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또 이게 좌절도 했다가 또 아들도 낳았다가 뭐 체념도 했다가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궤적이 막 요란하게 그려지는 그래프 같은 거죠. 그래프. 시간의 그래프. 나의 감정의 궤적일 수도 있고 뭐 생각의 궤적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저는 뭐 이 소설을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좋은 소설이라고 아무래도 생각해요. 뭐 제 생각에는 네. 진짜 뭐 자료 조사를 네. 뭐 많이 해야 되고 어, 기본적으로 어, 그리고 그런 어떤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사실 뭐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가 이제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만나서 뭐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좋고 아니면은 뭐 되게 이게 막 그 유튜브에 막 엄청 많거든요. 아, 이제 뭐 프랑스, 뭐 있죠. 일본, 네. 뭐 영국, 아, 뭐 네덜란드, 뭐 폴란드, 뭐 엄청 있어요. 많아요 이게. 있어요. 결혼한 사람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이제 보니까 이제 좀 공통점이 아, 이게 서로 언어를 배려한다는 거랑, 아, 그러니까 서로 배워요 언어를. 서로. 예. 한국어도 배우고 막 폴란드어도 배우고 그런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맞아. 좋은 자료도. 일단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